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생방송 대한민국 2부는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의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 참석하십니다. 본 브리핑에서는 오늘 보고회의 취지와 발표될 정책의 주요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와 이를 통해 과학기술 강국으로 대도약하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과학기술 생태계를 훼손시키고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습니다. 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주권정부는 연구개발 분야에 역대 최대 예산 35조 3천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우수 인재가 과학기술 분야에 모여들고 높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오늘 발표되는 전략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여러 차례 국가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가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정책 추진에 대해 직접 지시한 사항입니다. 첫째로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하겠습니다.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여 우수 이공계 학생들에게 성장 경로의 비전을 제시하겠습니다. 연 20여 명, 5년간 100여 명 대통령 인증서 및 연구활동 지원금, 교통 편의 등을 포함한 연구비 외의 여러 가지 편의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 AI, 융합인재를 신규 양성하고 지역에 AI 과학영재학교 신설, 지역과학 영재고 과기특성화대 연계 패스트트랙, 과기원의 AX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지역 AI 인재를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인재 2,000명을 신규 유치하고 우수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인재가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매력적인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이공계 학생들이 공부하는 데 드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대학 전문 연구 인력 등 공공부문 일자리와 창업 촉진 등 민간 일자리를 확대하여 진로 고민을 덜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교원 및 전문 연구직 신설 확대, 출연연 신진 연구자 연 600여 명 내외 채용 확대 등이 포함됩니다. 재직 연구자들을 위해 기초 연구를 확대하고 기업과 대학 간 실질적인 겸직 활성화, 정년 후 활동 지원 강화, 기업 연구자 육성 기금 신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연구자는 연구에만 몰입하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애겠습니다. 연구비 관리 체계를 관리기관 중심의 규제 관점으로부터 연구자 자율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복잡한 행정, 장비 관리 업무를 대학이 통합 관리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30년 만에 출연연 PBS를 폐지하여 본연의 연구에 몰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과감한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히겠습니다. 국가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범부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연구자들이 고난이도, 고가치 연구에 도전하도록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실패의 자산화, 즉 실패가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성과의 가치를 다양하게 판단하고 우수한 평가위원이 책임감을 갖고 평가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지는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매년 정부 총 지출 대비 5% 수준으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투자관리 프로세스에 AI를 도입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투자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중한 자산인 연구 데이터를 수집, 관리, 공유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더 풍부한 데이터 환경에서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술 주도 성장이 지역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지역 자율 연구개발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 거점 대학 연구 역량을 과기원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보고회에서 과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사회, 과학기술인을 존중하고 우대하는 나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전략은 과학기술 강국으로의 대도약의 출발점입니다. 특히 최근에 과기원 수시 지원이 대폭 증가하였다는 희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정책을 계기로 이러한 분위기가 더욱 가속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주권 정부는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연구자 중심의 R&D 생태계 조성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정책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새로운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이번이 끝이 아닌 2차, 3차의 정책 수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이후 16일 만으로 올해만 7번째입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수인재 육성에 집중합니다.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상의 장학금 수혜율도 대폭 상향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종묘 앞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길이 열린 것에 대해 정부가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문화유산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첫 소식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사고에 대한 구조 작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망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조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0m 철제 구조물이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잔해들이 뒤엉켜 형체조차 알아볼 수 없습니다. 매몰자 7명에 대한 밤샘 구조 작업이 이어졌지만 오늘 사망자 3명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명은 병원에 이송됐고 1명은 여전히 무너진 건물에 깔려 있습니다. 매몰 위치가 확인된 2명은 사망 추정됩니다. 나머지 2명은 위치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날 사고 직후 구조된 2명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현장에는 700톤 크레인과 구조견까지 투입됐습니다. 하지만 내부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고 건물은 증기로 전기를 생산하던 보일러 타워입니다. 1981년 준공된 노후화 건물로 철거 작업 중이었습니다. 건물이 쉽게 무너지도록 내부 구조물을 잘라내는 취약화 작업 중에 붕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하는 등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대원들이 직접 투입된
앞에서 그 일일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뭐 헤쳐서 이렇게 구조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빨리 구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은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지원 중입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조태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에서 과학기술인들을 만났습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국가 성장의 기회가 되기 위해선 우수한 인재 확보가 중요하다며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대전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국민보고회. 이재명 대통령과 200여 명의 과학기술인들이 한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그간 R&D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생태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국가 성장의 근본적인 힘은 학습이라면서 이는 과학기술 R&D 예산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내년도 R&D 예산을 35조 3천억 원으로 획기적으로 확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에 더 많은 국가 역량을 투여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아마 거의 대부분 상상하지 못할 정도 규모로 R&D 예산액을 늘렸습니다. 이어 예산 삭감이 인재 이탈을 가속화했다면서 우수한 인재 확보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에게 국가의 등을 기대고 하고 싶은 일을 해나가면 좋겠다며 실패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연구 과정을 평가하는 평가위원을 두고 실패의 결과도 성과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실패가 또 쌓여서 성공의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패를 용인하는 그런 제대로 된 연구 개발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그래야 나라가 흥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 앞서 핵융합 에너지 연구원 연구시설을 방문해 핵융합 R&D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고 연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정부가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우수인재 육성에 집중합니다.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장학금 수혜율도 대폭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유리 기자입니다.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가 곧 국가 경쟁력인 시대. 그러나 우리나라는 학령 인구가 줄면서 2027년부터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예상됩니다. 이에 정부가 우수 인재 확보부터 연구개발 혁신까지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우선 과학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 국가과학자 제도가 신설됩니다. 5년간 약 100명의 우수 연구자를 선정해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공계 학생들의 AI 교육을 확대해 양손잡이형 인재를 키우고 해외 인재 유치에도 힘씁니다. 2030년까지 해외 우수 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하고 취업 지원 확대, 비자 제도 개선 등 외국인 학생들을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기술 인재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연구 생태계도 조성합니다. 대학원생 장학금 수혜율을 현재 1%대에서 2030년 10%까지 확대하고 연구생활 장려금 도입 대학도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청년 신진 연구자들에게는 공공과 민간 일자리를 늘려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우수 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구자가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합니다. 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불필요한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정부는 앞으로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을 확대해 우수한 인재가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는 생태계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김유리입니다. 북한이 오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만 7번째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북한이 오늘 오후 12시 35분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약 700km 비행했으며 정확한 재원에 대해선 한미가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16일 만이며 올해 7번째입니다. 최근 미국 정부가 잇따라 대북 제재 조치를 취하자 이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는 지난 4일 북한 정권의 사이버 범죄 수익 자금 세탁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에 소재한 기관 2곳을 제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국무부도 북한산 석탄 철광석의 중국 수출에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에 대해 유엔 제재 대상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와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미국, 일본 측과 관련 정보를 면밀히 공유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거액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 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70대 장대석 씨는 7년간 4,483억 원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농산물 무역업을 하는 71살 장대석 씨. 지난 7년간 4,483억 원을 내지 않아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에 오르고 있습니다. 전자담배 도소매 업체 JL 가이드 역시 175억 원을 체납해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고액 상습 체납자 236명의 명단이 관세청 홈페이지에 공개됐습니다. 올해 공개 대상은 개인 170명, 법인 66곳입니다. 총 체납액은 1조 3,362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간별로는 체납액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이 82명으로 가장 많았고 10억 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도 87명에 이릅니다. 신규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11명, 법인 22곳으로 체납액은 682억 원입니다. 이 가운데 전자담배 도소매업을 하는 환슈 에리엔씨가 228억 원을 체납해 신규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습니다. 체납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위스키를 수입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 탄산음료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 농산물의 고세율을 피하려고 공매 제도를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을 입이 아닌 줄기에서 추출한 것으로 속여 개별 소비세를 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와 재산 압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국세 체납 관리단을 중심으로 체납자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체납자 정보와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세금 회수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현장에서 수집한 실태 확인 자료는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체납자 유형 분류를 정교화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체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고액 체납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명단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해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정부가 K푸드 수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지난달까지의 누적 수출액은 8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중동과 중하권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K푸드 잠정 수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올 1월에서 10월까지 농식품 누적 수출액은 8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증가율이 높은 권역은 중동과 유럽, 북미 순이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는 미국으로의 수출 성장세가 주춤했던 반면 중동과 중하권에서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중동 수출액은 약 1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23.5% 증가했고 중하권은 약 8억 5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7.7% 증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아이스크림과 음료, 소스류가 높은 성장을 보였습니다. 중하권은 라면과 건강기능식품 등 조제품, 포도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3천만 달러 넘게 수출한 품목에는 라면과 커피, 김치가 올랐습니다. 특히 세계적인 매운 볶음면 인기로 라면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21.7% 증가했고 스틱커피 등 커피 조제품은 21.3%, 김치는 6.4% 성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등 조제품이 13.6%, 포도는 50.9%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포도는 지난해 새로 도입된 대만 수출용 포도 사전 등록제 효과로 대만으로의 수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연말까지 정책자금 지원, 물류 통관 등 수출내로 해소, 유통매장 판촉 및 한류 연계 글로벌 마케팅 등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하여 금년 K푸드 플러스 수출 목표 140억 불이 달성될 수 있도록 농식품과 농산업을 합친 K푸드 플러스 수출액은 112억 4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5.7% 성장했습니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입니다. 동물용 의약품과 농약, 비료, 종자 등 수출이 고르게 늘며 농산업 분야 수출은 7.8% 증가했습니다. KTV 최유경입니다. 외신에 비친 한국 첫 번째 소식입니다. 경주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가 경주 선언을 채택하며 막을 내렸습니다. 회원국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견고한 무역과 투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요. 외신 보도로 자세히 보시죠.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에이펙 회원국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하며 이틀간의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경주 선언이 채택됐다고 전하며 견고한 무역 및 투자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성장과 번영에 필수적이라는 공동 인식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 회원국들은 경제 협력의 심화를 강조하는 한편 전 세계 각국 정상들이 제기한 우려를 반영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AI의 잠재력에 대해서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원국들은 AI의 잠재력을 활용해 회복력 있는 경제 성장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공식 승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이 한국의 해군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동시에 동북아 안보 지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미국이 한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승인은 한국의 해군력을 향상하고 한국을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로 만드는 획기적인 결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이러한 행보에 대해 억제력을 강화할 뿐 아니라 공개적인 갈등의 위험을 줄이는 방식으로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지형을 재편할 수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아산 정책연구원 등의 설명을 인용해 핵 잠수함 보유가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문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K-팝의 세계화를 이끈 SM 엔터테인먼트의 설립자 이수만 씨가 아시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K-팝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외신도 이 소식에 주목했는데요. AP통신의 보도 함께 보시죠. AP통신은 SM 엔터테인먼트 설립자이자 K-팝의 글로벌 확장을 설계한 인물로 평가받는 이수만 씨가 아시아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선정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로써 이 씨는 농구 전설 야오밍, 올림픽 피겨스케이터 미셸 콴 등과 함께 아시아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 씨는 K-팝이 주류 장르가 됐다는 뜻이라며 K-팝은 이제 장벽을 뛰어넘는 새로운 소통 언어가 됐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수십 년간 K-팝의 세계화에 큰 역할을 담당했지만 경영권 분쟁 등의 논란에 휩싸이면서 지금은 미국과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이른바 캐데헌이 전 세계적인 흥행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K-팝 산업은 물론 정치 외교 분야까지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죠. CNBC는 넷플릭스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K-팝 데몬 헌터스, 캐데헌이 100억 달러 규모의 K-팝 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중심으로 인기를 끌던 K-팝은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됐으며 이제는 캐대헌 속 가상의 K-팝 밴드들조차 실제 글로벌 음악 차트를 석권했다고 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캐대헌의 흥행 효과는 음악 산업을 넘어 여러 분야로 확산하고 있으며 캐대헌의 성공은 한국 화장품과 식품 수출을 더욱 증가시킬 주요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적인 측면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는데요.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한중 정상회담까지 긍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한령을 완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외신에 비친 한국 전해드렸습니다. 돈이 좀 급해서 형 저번에 해외 취업 알아봐준다던 그 형 연락 돼요? 그 형 연락처 줄게. 아이고 동생 얘기 많이 들었어요. 우리 쪽이라면 월천보장에 숙식주지. 아 외국어도 배워간다니까. 실장님 애들 내려가요.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른데? 감금당한 거라고 우리. 안녕하세요. 보이스피싱 교육 실장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훔치면 돈도 훔치는 거예요. 네 선생님. 네. 대구지검 김성철 검사입니다. 니들 이래서 할당량 채우겠니? 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애들 잘 관리하고 있지? 이거 탈출해야 해. 아니면 죽는다고. 도망가도 되는데 잡히면 허벅지에 총 맞는다. 여기 진짜 이상해. 잡아! 하나, 둘, 셋!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사람의 신뢰를 악용한 스캠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 범죄의 얼굴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경민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스캠 범죄 주요 수법부터 예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요즘 뉴스를 보면 이 스캠 범죄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게 보이스피싱의 일종이라고 보면 되는 걸까요?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스캠 범죄라는 게 이제 상대방의 신뢰를 이용해서 뭐 금전이라든지 아니면 개인 정보를 편취하는 그런 행동들을 일컫는 건데 이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금전을 취득할 목적인지 아니면 뭐 개인 정보를 취득할 목적인지에 따라서 이 접근법도 좀 다르고요. 네. 그리고 수단 자체가 아무래도 뭐 SNS나 메신저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한편으로는 온라인 스캠이다.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스캠의 유형으로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뭐 취업에 대한 뭐 정보나 아니면 뭐 투자처를 알려주겠다. 아니면 뭐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던 것처럼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우리가 URL을 클릭을 하게 됐을 때 개인정보가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이제 되는 게 이제 메신저 피싱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성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이 접근을 하고 그다음에 신체 사진을 촬영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나서 유포를 할 것처럼 이렇게 겁을 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뭐 금전을 갈취를 하거나 아니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를 하는 몬캠 피싱이 또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요즘 이제 많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건데 어느 정도 신뢰관계를 쌓은 후에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또 로맨스 스캠까지 이렇게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캠하고 보이스피싱이 뭐 큰 틀에서는 뭐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인 방법을 통해서 금전을 취하는 건데 뭐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스캠 같은 경우에는
이 상대방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이제 가해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걸 말하게 되고,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조금 상대적으로 이 피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명의 도용 같은 경우에도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 보이스피싱의 범주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유사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몇 가지만 소개해 주셨지만 요즘 범죄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알아차리기도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현재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게 이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보이스피싱으로 상담 오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네. 보이스피싱이 맞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어요라고 하고 오시지만, 근데 내용을 들어보면 이게 보이스피싱하고 유사한 이 스캠 피해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네. 우리가 이제 예전에는 뭐 코미디 프로에서 뭐 너 내 누군지 아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선족 말투를 쓰면서 예. 이 본인의 계좌가 이제 위험하게 노출됐으니까 이 안전한 계좌를 옮겨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용을 했던 게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였는데, 이 스캠 범죄는 전혀 이제 그 방법을 쓰지는 않거든요. 그런 방법을 쓰지 않고 정말 그런 사실관계가 있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일자리 공고가 난 것처럼 이렇게 URL을 보내주면 그 URL을 클릭하는 순간 이제 개인정보가 털리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투자금이 있는 거죠. 투자처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뭐 제시를 하면서 접근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뭔가 이제 심화된 내용을 이제 정보를 알려고 한다면은 뭐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가입금을 추가적으로 내도록 유도를 하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른 정보를 또 얻으려고 하면 계속해서 이제 뭔가 이제 가입금을 이제 지급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방법이 많이 교묘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처음에 스캠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 경찰청 입장에서도 이게 그냥 뭐 신종 사기의 일종이다, 그냥 어떻게 보면은 사이버 사기의 일종이기 때문에 크게 원래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계속해서 이제 피해 건수가 늘어나고 피해 액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 2024년부터 이 스캠 범죄에 대해서도 뭔가 이제 명확하게 이제 통계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스캠 범죄 중에서도 로맨스 스캠에 이제 한정을 해가지고 이것을 통계화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 이렇게 통계를 해본 결과 네. 이 집계를 시작하고 나서 단 1년 반 만에 지금 현재까지 총 피해 건수가 2,428건이 되고, 그리고 피해액이 또 1,380억에 이를 정도로 지금 피해 액수가 아주 올라갔고요. 이 피해 액수만 한정해서 보면 올해 단 7개월 동안 집계한 액수가 작년 피해액 전체를 넘어설 정도거든요. 그만큼 얼마나 이제 피해가 증가했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스캠 범죄가 이 상호 신뢰관계에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피해 건수는 적은데 오히려 피해 액수는 또 상대적으로 또 큰 이제 그런 범죄가 많고, 네.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스캠 범죄를 당하고 나서 뭔가 이제 내가 이런 부분 너무 수치스러워, 이렇게 해서 이제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로맨스 스캠 중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범죄들, 그리고 다른 스캠 범죄 중에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이 통계화되지 않은 그런 범죄 건수까지 고려를 하게 된다면 아마 지금 통계에서 보여드린 것보다도 훨씬 많은 건수이지 않을까. 문제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신종 수법이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조차도 이게 내가 범죄 피해를 당한 게 맞아? 이렇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피해 건수나 액수는 조금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 스캠 범죄, 국내에서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요. 최근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확인해 봅니다. SNS를 통해 월 600만 원을 준다는 해외 홍보직 채용 제안을 받은 A씨. 하지만 현지에 도착하자 A씨를 기다린 건 일자리가 아닌 거대한 범죄 조직이었는데요. 도착과 동시에 여권은 압수당했고 숙소에 감금된 채 온라인 투자 사기 조직의 일원처럼 행동을 강요받았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탈출도 쉽지 않고 또 혹시 처벌받지는 않을까 두렵기도 한데요. A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근에 캄보디아에서 실제로 우리 국민이 연루된 이런 스캠 범죄가 많이 발생하면서 대체 왜 이렇게 한국인이 연루되는 사건이 더 많아지는 것인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아졌기 때문일까요? 일단은 해외 범죄 조직에서 이 한국인이 좀 경제적인 여력이 높고, 네. 그리고 이제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많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알려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뭐 인터넷 뱅킹도 잘 되어 있고요. 뭐 간편 거래 이렇게 해서 온라인 금융 시스템이 되게 이제 잘 발달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으로도 계좌가 개설이 가능하고 거래 한도도 높다 보니까
이 범죄 조직 입장에서는 범죄 수익을 빠르게 이제 취득할 수 있다.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좀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거기다가 뭐 가상화폐 뭐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자산이 많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한국인들이 몸값이 높다. 이렇게 조금 해외에서 지금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해외 범죄 조직들도 이 한국인들을 유인을 하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총책은 중국계 범죄 조직인데 그 밑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유인을 하기 위해서 뭐 거래책으로서 이제 뭔가 브로커들이 이제 끼게 되고요. 그래서 고액 알바라는 이런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미끼로서 한국인들을 유인을 해서 직접적으로 협박을 해서 금원을 갈취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이제 현지에 온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이 감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불법 노동을 지금 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유인된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좌를 또 개설을 해요. 계좌를 개설을 한 이후에 이거를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범죄 수단으로 이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 한국인 피해자지만 한국인 가해자로서 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신분이 바뀌게 되는 그런 사태가 이제 결과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제 했던 사례 중에서도 이게 해외에서 지인이 이 뭔가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있다. 해외에서 이때 있으니까 항공권 줄 테니까 와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가게 됐더니 실제 이제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거는 이 사이버 도박, 예, 거기에 대한 이제 일이었고, 네. 그리고 이제 수익이라고 보장을 해주겠다고 했던 내용도 이게 완전히 그 내용과 다르게 이제 수익도 훨씬 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낮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범죄 도구로서 이용이 돼서 결국 한국에 들어와서 처벌받게 되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속아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된 건데 어떻게 보면 가신 분은 억울할 수도 있거든요. 피해를 내가 받았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도 처벌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실무상 이렇게 이제 그 우리가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속아서 이렇게 사기적 거래에 가담을 하게 됐을 때 그런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이렇게 이제 뭐 강요된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네. 실무적으로는 사실 이제 사기죄의 공범으로 봐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량에 있어서도 피해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가담 정도는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고 있고, 뭐 실제 이제 피해자 중에서는 뭐 239명이 되고 피해 액수가 뭐 100억 4억 정도 되는 그 사건에 있어서도 뭐 인출팀으로 일을 했을 때 뭐 징역 3년의 형이 선고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콜센터 직원으로 활동을 했던 사람, 그 사람 같은 경우에도 뭐 활동했던 기간이 뭐 20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근데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피해가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몰랐고 속아서 갔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는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믿어주지 않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판결문에서 실제로 뭐 피고인들이 적어도 자신들이 이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아니 뭐 범죄에 가담해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런 점을 예견을 하고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했다. 뭐 이렇게 이제 재판부에서도 판시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기 범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지 강요된 피해자로서 이 처벌을 피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예방이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은 좀 뒤에서 더 짚어보도록 하고요. 앞선 사례와 같이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또 해외와 공조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뭐 영화 범죄도시에서 보면 뭐 마동석 씨가 가서 막 소탕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현지 경찰에게 수사권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우리나라 경찰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수사권이었고 정말 이제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정보를 수집을 한다든지 아니면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 그 정도밖에 이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이제 국제형사법상 이 외국에서 발생한 범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독자적인 형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제약이 있고, 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체포나 뭐 압수수색 이런 강제 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현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고 현지 경찰이 어떻게 보면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교부나 뭐 법무부, 경찰청과 같은 이런 각 정부기관들이 조금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이제 공조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공조 체계를 구축을 해서 대응을 할 필요성이 있고, 무엇보다 이 현지의 인력을 파견을 할 때에는 그 나라의 수사 절차를 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사 경험이 있는 그런 인력을 파견을 해야만 빠르게 현지 경찰에 협조를 요청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수사기관의 어떻게 보면 성과로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또 베트남 경찰청과 좀 협조해서 스캠 범죄 그 일당을 잡은 사례도 있었는데 정부의 노력이 이 부분은 좀 더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본인이 범죄를 인식하고 갔다면 당연히 이 처벌을 받아야겠지만 앞서 저희가 살펴본 사례처럼 정말로 속아서 갔는데 처벌을 받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피해자가 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있나요? 일단은 스캠 범죄가 이제 워낙 이제 뭐 피해 건수도 많고 액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일단은 그 구조 자체를 파악하는 게 이제 급선무일 것 같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 일단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과거부터 이제 피해 사례가 많이 쌓여오다 보니까 좀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이고 법적으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이 스캠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 애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뭐 일례를 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사기 범죄가 발생을 하고 나서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에는 이 계좌 자체를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통신사기 피해 방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급 정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피해가 발생하고 나서 그 피해 금액이 대포 통장에 입금이 되고 빠져나가는 거를 계좌 정지를 시켜놓으면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남아있는 금액이라도 피해자한테 이렇게 환불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스캠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이제 보호받을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계좌 정지를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해자가 붙잡혔을 때 이 범죄 수익을 몰수로 하고 또 피해자에게 환불을 할 수가 있는데,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는 이제 부패 재산 몰수법에 따라서 이렇게 보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캠 범죄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상습범이거나 아니면 조직범행의 가해자라는 게 증명이 됐을 때, 그랬을 때만 이렇게 이제 범죄 수익을 몰수를 해서 빠르게 이제 보호를 받을 수가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할 것 같으면 결국 이제 별도로 민사소송을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스캠 범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피해자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정받는데도 어쨌든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기 위해서도 사실은 이제 본인이 그런 부분들을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가 이게 상습적으로 했는지 여부도 사실 일반인들은 알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입증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부분도 좀 미비된 점이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아직 보호 체계가 완전히 마련되진 않은 만큼 더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런 해외 일자리 취업 그런 공고를 보거나 아니면 주변에 권유가 있을 때 꼭 좀 확인해 봐야 할 부분 있을까요? 일단은 뭐 유튜브나 SNS 통해서 이제 취업 공고가 난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게 맞는지 그 채용 담당자와 그다음에 내가 채용이 되고 나서 할 일이 정말 어떤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뭐 연락처나 아니면 담당자를 통해 가지고 실제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모든 계약 사항들을 조금 문서화해서 나중에 갈등이 발생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 좀 구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외국어로 된 문서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서명 날인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해외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취업 비자도 반드시 발급받아야 됩니다. 그 발급받게 되는 절차 자체도 좀 투명성이 요구가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취업 사기가 만약에 의심이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제 코트라 해외 취업 헬프 데스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문의를 해보시면 이게 진짜 구인처가 이제 사실관계가 부합하는 게 맞는지 뭐 이런 부분도 구인 공고 확실한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계약 내용에 뭐 사기나 독소 조항이 있다라고 해석이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트라 이제 자문 변호사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그런 업체가 있을 텐데 그 기관 같은 경우에도 정부에서 허가를 받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 기간이 맞는지 여부도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등록된 기관 같은 경우에는 뭐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전 수수료나 보증금, 뭐 서류 발급을 위해서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이게 정식으로 허가된 업체가 맞나? 뭐 이런 부분도 조금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스캠 범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사랑을 빌미로 한 치밀한 금융사기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떤 수법일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봅니다. SNS를 통해 자신을 해외 금융회사에 근무하는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하는 D씨를 알게 된 B씨.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몇 달 동안 매일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랑의 감정이 싹텄는데요. 그런데 얼마 뒤 D씨는 뜻밖의 얘기를 꺼냈습니다. 투자 프로젝트 자금이 해외 계좌에 묶였다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곧 돌려주겠다는 말과 함께 송금을 요청한 건데요. 망설여지긴 했지만 평소 고급차와 항공권 사진, 투자 사이트 등을 보여주며 신뢰를 쌓아온 D씨의 말을 믿고 B씨는 결국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D 씨는 연락을 끊었고 B 씨는 돈을 돌려받을 방법도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막막한데요. 이럴 땐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 저희가 잠깐 언급한 이 로맨스 스캠에 어떻게 보면 좀 대표적인 그런 사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로맨스 스캠이 지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으로 보통 뭐 SNS나 메신저, 뭐 데이팅 앱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이 접근을 하는 방법이 사실 이제 뭔가 비대면이고 그리고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보니까 좀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SNS를 하고 있는데 뭐 크리스티나, 뭐 캐롤라인 이런 식으로 네. 이제 그런 계정들이 이제 이야기를 걸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결국 이제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이어나간다면 이것 또한 이제 로맨스 스캠의 하나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SNS 등을 이용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약간 이제 허위 게시물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진짜 이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이런 자격이 있는 것처럼 허위 게시물을 올려가지고 이걸 보는 사람으로 하게끔 아 이런 사람이구나. 조금 이제 뭔가 이제 위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믿게 만들고요. 그리고 믿게 만들어서 대화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되면 그때 이렇게 본색을 드러내게 됩니다. 네. 사실 로맨스 스캠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유형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 무역 사업을 하는 것처럼 이제 꾸며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주고 받다가 해외에서 이제 들여오기로 한 물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시 자금이 묶여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물품이 들어올 수 있게 통관 비용을 조금 대납을 해달라. 예,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해외에서 여행을 하는 중에 뭐 강도를 당했다. 아니면 택시 기사가 뭐 이 짐을 가져가 버려 가지고 귀국을 하기 위해서 또 비용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또 이제 비용을 또 이제 조금 빌려주면 안 되겠느냐.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계 외국인 여성인 것처럼 가장을 해서 네. 그래서 프로필도 가짜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걸면서 어느 정도 이제 호감이 쌓이고 나서는 또 본격적으로 이제 본색을 드러냅니다. 이 가상자산이나 아니면 금거래 투자 사이트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혹시 그 부분에 있어서 투자를 한번 해볼래? 이렇게 이제 유인을 하고 그리고 허위로 또 정보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실제로 수익이 발생을 한 것처럼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피해자들이 나 출금을 하겠어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면 그래요? 근데 출금하기 위해서는 뭐 세금도 필요하고 수수료도 필요한데 그 돈 내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또 추가적으로 또 이제 돈을 지급을 할 것으로 요구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한 후에 사이트를 또 폐쇄를 하고 잠적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이제 또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또 뭐 유명 연예인을 사칭을 하면서 그래서 유명 연예인하고 이제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제 만남을 위해서는 또 일정한 비용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뭐 VIP 만남을 위해서 또 필요한 또 그런 가입금이 있다라고 해서 또 이제 이 사기를 또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맨스 스캠의 사기를 제가 이제 지금 크게 4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게 집계되지 않은 피해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이런 유사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경우는 조금 이제 의심을 많이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이런 유명 연예인 사칭하는 경우에는 요즘엔 워낙에 이런 합성 기술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합성을 교묘하게 해서 정말 상대방을 감쪽같이 속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로맨스 스캠은 특히 정신적으로도 너무 큰 충격이지만 이 경제적 피해 아무래도 금액이 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니까. 그럼 이런 경우에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근데 이제 로맨스 스캠이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보이스피싱과 다르게 이게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을 통해 가지고 거래 정지를 요청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정지를 요청을 하게 되면 여기 들어온 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1차적으로 막아놓고 적어도 남아있는 피해 금액에서라도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데 네.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는 그 자체가 이제 되지 않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계 범죄 조직이 총책으로 있고 그 밑에 이제 한국인들을 또 어떻게 보면 팀장으로 앉혀놓고 뭐 한국인 브로커들을 모집을 해서 이렇게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이 총책이 이제 결국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고 이게 이제 범죄 이 수익 자체가 이 자금 세탁을 통해서 해외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사실 그 빠져나간 돈을 또 회수하기가 또 현실적으로 또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뭐 이 금액을 인출을 해 나간 뭐 한국인 인출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이 계좌를 제공했던 대포 통장의 계좌주를 검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 인출책이나 계좌주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내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이 가담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원래
원래 돈이 없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내 피해가 발생을 하고 나서 또 보전받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로맨스 스캠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에서는 일단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는 빠르게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나 말고도 유사한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찰을 통해 가지고 유사한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이 현지 경찰하고 또 공조를 통해 가지고 빠르게 해외에 있는 범죄 조직을 검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보면 유일한 해결책을 말해주신 것 같은데 일단 예방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핵심 예방법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일단은 제가 저도 이제 아까 전에 뭐 접근을 받았다고 했지 네네.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SNS 계정을 딱 보실 때 이게 뭔가 이제 최근 생성된 게 얼마 되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제3자하고 교류하지 않는 그런 뭔가 유령 계정처럼 보이는 계정 그런 경우는 조금 의심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SNS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이런 접근 자체를 조금 막고 싶다라고 할 것 같으면 내 계정 자체를 좀 비공개를 해두시면 이 친구 요청이 왔을 때 내가 친구를 수락할지 여부부터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1차적으로 조금 방어 체계를 마련을 해두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해외 교포라고 하든지 아니면 외국인인 것처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올 수가 있는데 그 대화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대화 중간에라도 정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맞는지 여부를 조금 계속해서 의심을 갖고 확인을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고 대화 중간에 뭔가 부탁을 가장해서 금전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왜 금전을 요구하지? 또 이런 부분도 강하게 의심을 해보시고 그리고 만약에 금전을 이체했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또 금전을 요구를 하는 거는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또 로맨스 스캠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 대화를 그 이후부터는 조금 차단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뭐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너가 너무 마음에 들고 선물을 주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뭔가 배송업체 URL을 이렇게 보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계정을 또 클릭을 하게 되면 내 개인정보가 또 탈취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URL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차단을 하시고 클릭을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방법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리 조심을 해도 또 이런 범죄 피해자가 누구나 또 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당한 경우에 너무 경황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경찰의 사이버 수사팀에 이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네. 신고를 하실 때 이 증거를 조금 확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했던 그 내용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계정의 정보를 좀 캡처를 해서 제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만약에 이체를 하셨다면 계좌 이체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외 송금 전표 그리고 가상 자산 거래 내역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캡처를 해서 제출을 해주시면은 조금 더 검거를 하는데 용이할 수 있겠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추가 피해가 발생을 하는 것, 그러니까 2차 피해를 막는 것도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이체를 했다고 하더라도 뒤에 또 추가적으로 이게 대화를 걸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애초에 그 대화 자체를 좀 차단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추가적으로 금전 요구를 했을 때 절대 응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가 만약에 일부 유출이 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추가적인 정보가 또 나갈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도 조금 차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입고 나서 뭔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내가 치료가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피해를 입고 나서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좀 자책을 하시기보다는 이런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정신적으로 좀 치료를 받아보시는 게 더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뭐 지자체나 경찰 입장에서 전문적인 이제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구제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뭐 법적으로 그러니까 뭐 형사적으로 민사적으로 내가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지 그리고 이 피해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절차가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법률구조공단이나 아니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앞으로 절차를 좀 대응책을 마련해 보시는 것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사람의 마음을 노리는 스캠 범죄. 설마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 하는 방심이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예방이 최선입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이나 금전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경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아픔을 소송일까 말없이 기다려보면 쓰러질 듯 내게 와 안기는데 마음에 얹힌
어디서부터 지워야 할까 허탈한 웃음만이 가슴에 박힌 선명한 기억 나를 비웃듯 스쳐가는 얼굴들 잡힐 듯 멀리 손을 뻗으면 달에 나듯 조각난 나의 꿈들만 가을 단풍이 절정에 이르면서 산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실족, 조난 등 예상치 못한 등산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무리한 산행은 피하시고 가능하면 일행과 함께 다녀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